네, 굿모닝 충청 충남 취재본부장 장찬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4월 15일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좀 빠르게 굿모닝 충청은 총선 특별 취재반을 구성했습니다. 뭐 선거라는 것이 그 어느 때라도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특히나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굿모닝 충청은 조금 일찍 취재반을 구성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정치개혁과 충청의 전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하고 나름의 선거 취재 원칙을 정하고 보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 중에 첫 순서로 오늘은 긴급 토론회 충청 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예비후보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 천안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이고요. 이창수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수입니다. 네. 두 분은 서로 잘 아시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뭐 충청권은 물론이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시고 있는 비중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더욱더 좀 관심을 끄는 거는 한 분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라 할 만한 분이고 한 분은 또 황교안 대표의 입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두 분을 모셔서 아마도 굿모닝 충청 애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인 굿모닝 투데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몸 좀 풀어볼까요? 예, 몸풀기 질문 하겠습니다. 총 5개의 문항인데요. 질문을 던지면 즉답 바로 쓰셔서 보여주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서 네, 어쨌든 첫 질문부터 조금 셉니다. 아마도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질문 아닌가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점수를 씁니까? 예. 우리 박 후보님 몇 점 주실래요? 컨닝하시면 안 돼요. 화면 절대 가리고 의식하지 마시고. 네. 오, 네,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 밖에. 이창수 대변인 역시 존경할 만한 점수를 쳐주시고. 전혀 예상 밖에 점수가. 저는 이렇게 하셔서 혹시 욕을 먹지 않으실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우선 그 점수를 많이 주신 우리. 네, 평가 어쨌든 상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먼저 왜 60점? 60점을 주니까 많이 줬다고 하는 현실이 조금 서글프죠. 일부러 60점이면 D학점 아닌가? 좀 그죠? 네. 정말 또 정말 존경스러운 건 우리 박수현 대변인님 다 오십니다. 전적에 정치적으로 주신 점수라 생각하지 않고 냉정하게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뜻밖이지만 아주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분 내 답변을 했는데 예. 다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걱정들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현장에 나가면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저희가 보듬고 잘 들어서 국정에 반영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인데 60점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제가 해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수가 이렇게 갈렸는데 이 현실이 조금 저는 두 분 말씀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한테 과하게 주셨다. 60점 어찌 과합니까? 어찌 과합니까? 예, 과하지 않죠. 과하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걸 담아서 그 걱정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국정 동안 60점에서 C학점, B학점
영향 좀 봐드릴 수 있는 소망까지 담아서 제가 60점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어쨌든 예. 너무 박하지 않으십니까? 60점에 대해서 두 분이 과하다고 놀랐다라고 하는 우리 이창수 대변인의 표현은 그것보다는 제가 59점을 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보다 높이 드려서 놀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대변인 할 때 지지율이 80에서 90% 초반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80% 이상의 지지율은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가라앉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지지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그 당시 생각이어서 청와대 참모들이 생각.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아마 한 60% 정도에서 좀 안정화되면 좋겠다. 그것도 과한 바람이죠, 사실은. 과반 한 50% 정도를 살짝 넘는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는 제 바람을 적은 것입니다. 60% 정도의 지지를 받는 국민에게 그런 정도 성원을 받는 그런 문재인 정부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일정을 왜 깎았냐?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창수 대변인 주신 말씀대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 성찰 이런 것들을 또 담아서 1점을 여백을 남겨두고 59점을 적었는데 이창수 대변인께서 역시 넓은 품으로 그 1점까지 잘 해봐라 라고 해서 딱 둘이 동점을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뭐 첫 질문이었는데 이 토론회 앞으로 질문이 여러 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재밌게 갈 것 같아요. 재밌어야 될 텐데. 네, 예상이 됩니다. 바로 그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마다 그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들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역대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요. 20대 국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들어주십시오. 제가 점수를 좀 난해하게 생각해요. 박하신데요. 50점, 34점. 네. 이번엔 제가 먼저 답변을 예, 드릴까요? 먼저 네. 하십시오. 이게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뭐 평가는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34점을 드린 이유는 20대 국회의 현재까지 법안 처리율이 제가 알기로 34.7%입니다. 우리 17대 국회 때 처리율이 54%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대가 7, 8%, 그 다음에 19대가 약 한 45% 이 정도 됐는데 아마 그 시점마다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대 국회 앞으로 2월 임시국회와 총선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정도가 한 번쯤 더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보면 대략 35% 정도의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저는 뭐 이번 총선의 컨셉이 그런 발목을 잡은 야당 심판이다. 또 여당의 정권 중간 심판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여당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합의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의 양보나 한쪽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씩 양보해서 반걸음 나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이 아무리 개혁의 어떤 책임을 진 그런 정부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의견들을 잘 반씩 정도 반영을 해서 반걸음 좀 더 나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개혁에 대한 어떤 너무 목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당과 충돌이 심했고 그래서 많이 나가지 못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야당의 책임도 있지만 집권당이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유연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34점 전체를 드리지만 여기에는 집권당의 책임이 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가 50점을 드렸는데 우리 박수현 후보님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 지금 금방 우리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담겨 있는데 아마 국회가 국회만의 그 의사결정 구조나 논의 구조나 기본 틀로 왔었으면 좀 다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는 부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개혁이나 혁신 여러 가지 이런 국정의 방점을 개혁이나 혁신에다가 이제 맞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그 행정부에서 그 개혁이나 혁신을 추진해 나가되면 그걸 뒷받침해야 될 역할 기능이 이제 그 국회가 있는데 이 작동이 좀 너무 역대보다 과하지 않았나. 물론 역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잘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어떤 나름대로 작동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점이라고 드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50점을 드렸고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 뭐 이런 부분들이 여의도에 너무 많이 작동이 됐던 것 같고 뭐 물론 다 국정으로 이런 게 같이 돌아가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작동이 됐고 저희 당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집권 여당도 그 청와대에 뭐 눈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부응하다 보니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언론으로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 아닌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총선 전국이긴 합니다만은 2월 국회 뭐 좀 합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민생 법안 처리에 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남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두 분 다 마치 시간을 잰 듯 2분 안에 기가 막히게 지금 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볼까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전, 충남, 세종 선거구 변화 없이 현행대로 한 대략 19석 정도를 뭐 국회의원을 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어쨌든 각 정당에서 대략 우리는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또는 계획,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이렇게 의석수를 기대하는 의석수를 적어. 대전, 충남, 세종까지. 총 총 19석이죠? 예, 총 19석. 19석 중에 19석. 이건 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난 미리 공부해가지고 별로 안 어려워. 그렇습니까? 그래 14. 그래서 요거는 좀 저는 쟁쟁한데 이거. 생각을 13.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뭐 본래서 본 게 아니라 오다가 뭐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아마 찌라시 수준일 겁니다. 찌라시. 그 증권가에서 전국에 이렇게 길거리 여론조사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이 5대2 저희 자유한국당 5로 이렇게 세종은 현재 한석에서 이제 민주당이 또 우세를 예측을 하고 충남 11석 중 11석이죠. 11석이니까 8대3 이 정도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8석하고 5석 보니까 13석이더라고요. 13석을 적었습니다. 13석을 적었고 지금 몇 석이다 예측하는 건 저는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도 저희 당도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 선거 앞에 어떤 상품을 내놓을 것인가 아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설사 허상일지언정 국민들 앞에 야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상품을 갖다 놓고 우리들한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주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인장부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마련하느라고 절치부심하는 것 같고 저희 당은 뭐 통합이라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국민적인 어떤 요구를 한번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석을 저희가 예측하는 거 약간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한석을 많게 적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다른 지역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시간이나 그럴 겨를이 없죠. 뭐 세종이나 대전에 대해서 같은 우리 충청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남을 이렇게 보면 현재 충남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대5의 구조인 것 같아요. 구정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님이 계신 5군데가 보면 제가 있는 이제 공주, 부여, 청양,
보령 서천 그다음에 서산 태안 그리고 홍성 예산 예. 그리고 아산 예. 별인가 예, 이렇게 예. 갑인가 이렇게 되죠. 갑이죠. 예, 예. 이게 되면 이 5군데가 어떻게 될 건가 변화가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근데 다 만만치가 않아요. 예. 실제로.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천안 아산을 빼고는 뭐 조국 이슈나 이런 민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그 아주 막 요동치죠. 요동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제 지역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반성하는 자세 그러나 책임 있는 비전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현재 충남에서 원외인 민주당의 이 지역구에서 아마 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4석이라는 것은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세종에서 분구되는 한 석을 민주당이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 더 지켜낼 수 있느냐의 네. 문제와 그다음에 충남에서 5개 현재 원외인 지역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 거기서 약간 지금 현재보다는 민주당이 좀 증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창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든 야든 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잘났으니까 더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점수를 더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말 다 했다. 예. 또 하나 질문은 이건 또 조금 있어요? 예,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한 질문 같은 이게 전혀 아닌데 예, 이게 정말 굳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제 OX로 답변하시는 건데요. 솔직히 정치권이 괜히 발을 디뎠다고 후회한 적이 있다.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해 OX입니다. OX 개인적인 답변. 예, 저는 옵니다. 다 마찬가지신 거예요. 네. 먼저 예. 왜 뭐가 후회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가 후회라고 하는 것을 가끔 또는 혹시 혹여 해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합니다. 아, 예. 네, 자주 하고 우리 이창수 대변인께서 이제 원내에 진출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꿈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초선이지만 한 번 국회의원을 해보니까요. 딱 느끼는 게 자괴감? 예. 그러니까 하나가 남아요. 자괴감. 제가 특히 초선의원 때는 열정이 막 활발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분야의 법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싶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과 법률 입법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그런 고유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곳인데 이게 입법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우선 첫째는 여야 간의 싸움보다는요. 우선 아직도 대한민국은 행정부 우위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하면 막 예산도 그냥 뭐 국회의원들이 막 세우고 펼치라고 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도 행정부가 편성해서 가져온 것을 국회가 심의 심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 넘어와서 변하는 예산의 규모가 올해 2020년 514조라면 한 2조 원 정도밖에 변화가 있질 않아요. 국회의원들에게 그만큼 힘이 없어요. 또 법률안을 내도 어떤 거냐면 전부 정부가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법안심사 소위가 통과하냐 안 되냐 정부 입김이거든요. 그나마 국회 상임위원회도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어떤 방향으로 이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법률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산이든 법률이든 보면 이게 국회의원이 맞는가. 밖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을 내려놔라.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우리나라 행정부 우위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고 또 법률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 정부가 찬성 반대하는 데 따라서 의원의 법률이 이 평가되는 이런 것들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좀 바꿔내서 우리 이창수 대변인께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21대 국회에 가서는 그런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말씀하시죠. 저도 후회한 적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저를 21대 꼭 들어가서 이렇게 기정사실처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 이걸 또 이렇게 받으시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정치, 여의도에서 특히
현역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럼 후회라고 표현한다면 예. 늘 후회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서 지금 아마 박수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 그 강력한 대통령 중심에서 갖는 그 의회의 한계, 이게 원래 초선에 들어갔을 때 그 의지에 의해서 바로 충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거 플러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 자체가 아직도 수준으로 보면 지금 그 초선 의원들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서 입법이나 기타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국가 사회를 이렇게 좀 올바르게 좀 이렇게 뭐 균형 잡히게 이렇게 좀 구석구석 살펴가는 이런 이른바 의정 활동, 전통적인 개념의 어떤 정치 활동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가능치 않은 게 현실에 그냥 부딪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뭐 원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저리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언저리에서 보고 있는 것도 뭐 변함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어떤 후회부터 시작해서 그때그때 느끼는 무기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그걸 안고 살아가는 그게 아마 우리 한국 정치인들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토론을 조금 진행하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 건 어쨌든 정치권이 뭐 계속 그래왔지만 특히나 뭐 이번 국회는 너무 싸워서 예, 그랬는데 두 분 말씀이 일정 부분 공통 분모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 몸풀기 퀴즈인데요.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질문인 것 같은. 본인의 당선 확률은 몇 %라고 전망하시나 이걸? 아 진짜 어렵. 네, 뭐 다 초두에 설명드렸지만 천안 병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고 본인의 당선 확률. 네, 또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상황입니다. 네. 들어주시죠. 이야. 반통합인데. 아니, 저는 두 분 다 요 정도 99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굉장히 본인의 점수에도 박하신. 아닙니다. 사실 제가 왜 44%를 적었느냐,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 당 내부나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국회의원 적합도를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대체로 44, 45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지지도 좋은 거예요? 지지도네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 정도 적합도를 받고 있다면 내가 당선 가능성도 이 정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근데 마음은 저도 99% 적고 싶었습니다. 좀 겸손하게 보고 싶어서. 마음이 같을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모두가 겸손 모드인데 왜 99%를 적었냐면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앞에 13석이라고 적었잖아요. 네. 반드시 돼야 된다는. 여기다가 그게 사실을 입증하려고 거짓말이 아니면 입증하려면 저는 99% 해야 돼요. 아, 예. 아유 훌륭한 논리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이게 지금 그 여론의 그 지지도에 대통령 국정운영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그 국회를 평가하실 때도 그 법안 통과율 뭐 이런 상당히 실질적인 계측에 의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질문 이제 좀 숨가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적는 건 아니고요. 각자 의견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해 근데 주시면 몸풀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려우면 본질은 어려워. 제가 한 건 아닌데 이게 좀 예비고사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예. 본고사는 조금 알겠습니다. 난이도를 떨어뜨려. 예. 뭐 어려운 질문이라면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쉽다면 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대략 정도 가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양당 모두 또는 뭐 양당 외에 제3당 4당들도 똑같이 그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굉장히 그 중요한 선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 그래 왔기는 했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뭐 국가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또 지난 국회가 또 워낙 상대적으로 조금 욕을 많이 먹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다른 때보다 좀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의 입장일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대략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문재인 정부는 개혁 정부입니다. 또 일부 국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탄핵된 정부를 대신해서 나라다운 나라 또 개혁을 해라라고 어떤 광장이 명령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에는 역사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개혁에는 항상 어떤 피로감이 따르고 또 어떤 보수 반동의 저항이 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역사이고 그래서 개혁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았죠.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적 경험과 반성 위에 보면 개혁을 실천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같이 끌고 가야 하는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 여기에 동참시키느냐가 지속가능한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개혁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만 굉장히 강조하고 쭉 끌고 가다 보니 거기에 저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는 모르지만 어떤 반동하는 또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어떤 제대로 담지 못해서 어떤 함께 동참하는 개혁의 어떤 추진력, 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된 것이고요. 자, 어쨌든 개혁은 속도가 있든 없든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개혁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그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국회에서 법률 처리율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절대적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그렇게 다수당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대변인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차로 그런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아전인수격인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창호 대변인께서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할 수 있지 않냐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하시죠. 어떤 의미든 선거는 심판 또는 평가의 기준일 수밖에 없죠.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평가를 받는 거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심판을 받는 게 선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권의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방법이 없죠. 정권 심판의 평가 중간 평가 성격을 비켜갈 방법이 없죠. 그것을 야당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도 그 프레임일 뿐이고 그 프레임 갖고 피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못했다면 아주 준엄하게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 평가와 심판이다. 어떤 평가? 현 정권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개혁에 대한 개혁이나 혁신과 변화를 하자는데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네. 잘해보자. 근데 이 잘해보자 하는 것이 정의롭거나 공평하거나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의 척도거든요. 네. 아마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분의 제한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개혁의 그 순수함이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론을 보니까 그 애초에 목적도 약간 왜곡되게 보이는 게 국민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게 아니다. 라고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저는 뭐 가져봅니다. 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대략 그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한번 두 분 얘기를 듣고 질문을 제가 나름 원래 그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없다기보다는 조금 축약하거나 반복을 빼는 정도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는 집권 여당은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보통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권 심판론으로 구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그 개혁이라고는 본질에 대한 일정 정도의 동의 누구나 국민 열망일 수도 있는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 개혁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그 같은 개혁이라고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양쪽의 시선들이 좀 다를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한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제가 드려봅니다. 정치 개혁의 본질이 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면 예, 유권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늘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볼 때 정의나 공정 또 진리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정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또 바라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주장하는 정의와 진리가 또 달라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어떤 경험들이 별로 없어서 현재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도 다 이런 어떤 시대적 경험들을 겪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의 시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일이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문화의 업그레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그런 어떤 사회 기저의 문화 전체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말 빛 좋은 살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의식과 문화의 업그레이드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세 가지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혁, 그 다음에 정당개혁, 그리고 국회개혁 이 세 가지가 이 정치개혁의 세 카테고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당개혁 이런 것들이야 어쨌든 이번에 이런저런 일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개혁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국민들께서 선택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할 테니 여기서는 차치하고 국회개혁에 관해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저거 좀 바꾸려다 왜 이렇게 청문회가 난리야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위 청문회법 이런 것들을 좀 미국처럼 바꾸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논의를 안 하거든요. 원내 대표들 간에 그걸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회 개혁인데 국회 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꼭 하나 하자고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한 것이 뭐냐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례화를 법제화하는 겁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가 충돌하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충돌해도 법안심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국회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줄만 고치면 됩니다. 열어야 한다로. 그래서 그거를 문희상 의장을 모시고 그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매주 오전 10시면 모든 상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럼 밤늦게까지 불이 켜지는 국회를 보게 될 것이고 국민은 국회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매주 일하는 건 너무 바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2주에 한 번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개혁의 요체는 일하는 국회인데 일하는 국회로 가는 가장 지름길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그렇게 정례화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저는 그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초과하셨거든요.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치개혁 뭐 본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치는 그런 어떤 뭐 키워드라고 본다 그러면 시대 요구하고는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시대 요구는 분명히 근대화 시대가 있었고요. 근대화 시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대를 갑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 요구되는 시대 정신은 나름 선진화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잡더라고요. 선진화에 요구되는 그 시대 정신이 선진화인데 여기에 요구되는 그 콘텐츠를 굳이 키워드로 말하면 공정이었을 것 같아요. 공정. 기득권을 타파하는 공정. 그 아마 공정이라는 요 키워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선진화의 그 길목에서 계속 지금 저희가 머물러서 어떤 그 기득권과의 어떤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에 충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다 그 시대 정신에 충실했던 분입니다. 공관을 떠나서 시대 정신에 충실했던 지도자들은 국민들한테 기억이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마찬가지죠. 그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그거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분도 기억을 하는 건데 이 말씀대로 이 기대대로 문재인 정부가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내세웠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정치의 본질이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균형 발전도 결국 공정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그 시대의 요구인데 안타까운 건 저조차도 기대를 걸었던 그런 어떤 이 선진화에 대한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어떤 시대의 요구가 초장에서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조국으로부터 엇박자가 났는데 조국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정의하고 평등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조국을 다시 꺼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 정신이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선출되는 순간 국민의 대통령이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이 시대 정신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는데 충실하지 못하면 그 충실하지 못한 걸 누가 충실하게 해줘야 되느냐 그게 바로 야당의 역할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담론 같지만 좀 더 충실하게 시대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어떤 시대 정신, 공정, 평등, 정의,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 정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그 균형을 맞춰주시면 아마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야당은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 긴급 토론회의 주제가 정치 개혁과 충청의 전진입니다. 말 그대로 주제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뭐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의 전진. 지금까지 좀 정치 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였다면 다음 순서는 충청의 전진과 관련된 키워드에 맞는 질문들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역 충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총선의 이슈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하나고요. 유사성 있는 질문에서 하나 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거구는 내선구거 빼고 어디라고 보시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 관전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재선 거 빼고요. 예, 본인 거 빼고. 본인 거 듣고 싶었나 봐. 듣고 싶지 않아. 재선 거 빼고 일단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민주당에서 편의점 수치를 좀 유행을 시키셨는데 1+1지 1+1 여기도 1+3입니다. 1+3입니다. 시장 행석에 국회의원 세석을 하기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고 뜨거운 이유는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이기도 합니다. 충청의 정치 지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하고 직결된다. 즉 충청의 정치 지형이 진보 보수에서 균형을 이루면 이 나라는 균형을 이룰 것이요. 여기서 진보가 우세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 좀 이렇게 진보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충청, 천안이나 아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이 비중이 큰데 여기가 자기가 다시 천안시장과 천안 아산에서 일정 부분 의석을 점유한다고 하면 충청의 정치적인 약간 균형 잡힌 균형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21대 선거에서 천안 거기다가 또 마침 맞춰서 천안시장 선거, 보궐선거까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겨야 되니까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각오로 중앙당도 저도 또 천안 선거 가을병 그리고 천안시장 선거에서 재선거 포함해서 저도 조금 일조를 좀이라도 재심을 보태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두 가지 제가 드렸는데 이제 그 충청권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총선의 이슈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같이 드렸어요. 근데 혹시 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한 말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보면 혁신도시가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데 이번 총선의 영향을 떠나서 결국 혁신도시의 정책 목표를 생각한다면은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건 선거 전략화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이게 선거 전략화하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총선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언제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주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세종시가 갖는 그런 위상의 문제 그리고 그 국가 경영에서 세종시가 어떻게 세종시가 거기서 역할을 할 것인가 뭐 대통령 청와대 분원이라든지 국회 분원 이런 말씀들이 그거는 거기 세종시에 대한 어떤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전체 패러다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어쨌든 이 충청권 정서에는 미칠 것 같고요. 혁신도시도 뭐 정책에 대해서는 미칠 것 같지만 그걸 이렇게 정략화하고 전략화하는 건 저는 마땅치 않다.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 돼야 마땅하다. 그 책임은 여당도 책임있고 정부도 책임있고 우리 야당도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예. 이창수 대변인님 그 답변과 제 의견이 대등 소이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맥 빠진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요. 정책적 이슈가 없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굳이 그런 정책적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뭐 쟁점화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왕에 혁신도시가 무슨 쟁점이 될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혁신도시는 이미 그 균형발전특별법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를 해서 이제 전체 회의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창수 대변인 좀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니 이번 총선들을 치르면서 논의들을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의 말씀이셨지 총선 결과에 따라 그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야구만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아니 이거를 대통령한테 질문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국회 영역에 와 있는 거예요.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키면 그만이에요. 대통령은 그 법을 통과되면 공포하시고 시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를 무조건 기승전 대통령에게 묻고 답을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지금 여야 간의 의사 일정을 이제 잡는데 이창수 대변인 뭐 또 잘 아시겠죠. 어떻게 잡힐려나 모르겠어요. 빨리 잡히고 선거가 끝나고 4월 달에 한 번쯤 더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는 바로 거기 두 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걸림돌이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저쪽에는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이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창수 대변인께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건 국회의 문제다 이미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핫할 것이냐 뭐 천안이 핫한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천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예산홍성을 꼽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넘사벽. 어려운 지역이라고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홍성에서 민주당의 어떤 총선 성적표가 충청남도 전체의 영향이 미치는 그 아주 지표가 될 것이다. 이정표가. 그렇게 본다면 시금석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남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의 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게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보수적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예산 홍성에서의 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역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뭐 저는 기자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참 인물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 저희도 보도했지만 충청권의 선대위원장 적임자 찾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양쪽 다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더불어 하나 더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 연령대들이 좀 낮아서 이 친구들의 어쨌든 정치 교육, 선거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뭐 선거 때마다 또는 뭐 정치적 이슈 때마다 충청권이 좀 소외된다라든지 뭐 이런 좀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정서적으로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선거의 결과도 결과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조금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충청권이 좀 근본적인 이 소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양쪽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창수 후보님부터 먼저.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예, 많습니다. 제가 좀 정리가 잘. 예, 다시 정리할까요? 네. 제가 이게 선대위원장 뭐 선거 교육에 대한 그게 하나고요. 충청권 소외에 대한 예, 충청권 소외에 대한 문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선대위원장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얘기는 저는 잘 접해본 얘기가 아직 아닌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에 지금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이제 공천 관리 이렇게 좀 하고 있어가지고 충청권 선대위원장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언급된 게 없었는데 네. 인물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공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한 갈증과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이 인물이 없다가 아니라 인물을 좀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에 좀 방점이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정치 시작하면서 늘 충청권에 계셨던 정치인들, 이른바 기득권, 기존 정치인들한테 뭐 예를 들면 다선이면 또 뭐 지도자도 많이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거침없이 말씀드렸던 거는 당신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손잡아 줬느냐. 저 이거를 계속 강조했어요. 네. 저희들이 존경하는 충청이 나온 정치 거목이라고 하는 우리 김종필 전 총재님도 그러시고 그때는 여러분들 있으신데 감히 저희들이 그 친구 역대 충청권의 지도자분들이 충청 후배들한테 어떻게 손을 잡아주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어떤 기회를 줬는가 이건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었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해서 인물이 그냥 뚝 떨어지는 엔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물이라는 것이 애모로 그런 신비함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뭐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유명한 일가 이룬 사람이 데려다가 쓴다든지 이런 거는 시대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박수현 우리 대변인께서도 제 말씀에 100% 공감하실 것 같고요. 충청의 정치 지도자들 지금부터라도 현재 끌고 가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밑에 후배들한테 손을 잡아주고 공간을 주고 기회를 줘서 그 친구들의 역량을 키워놓으면 그 친구들은 가만히 놔둬도 이 지역 사이에 이 국가 사이에 일을 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아마 클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대신 해보고요. 충청권 소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권 소외도 절반 이상은 우리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
충청권에 대해서 여야를 구분할 것도 없이요. 그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 이른바 배지를 달고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개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충청권 소외는 극복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역량, 국회의원이 2명, 3명, 지역의 충청권에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 예전하는 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요. 예, 예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소외론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언급한다면 지금 있는 자신들의 책임이고 예,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책임을 아주 실감을 해서 이 순간부터라도 충청권 소외가 없도록 당장 2월 국회에서 혁신도시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돼 있는 겁니다만은 그 돼 있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클리어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시고 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충청권 소외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충청권의 인물 부재론도 얘기하지 말라. 당신 자신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 말씀, 그 혹시 지금 총선에 등판한 정치 신인들 중에 혹시 이 사람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곤란하신가요? 뭐 곤란할 건 없는데요. 예. 우리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한번 신인이 아니신데요? 아니요 뭐 매기시는 것 같은데. 다 지금 당신들이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다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앞으로 그런 잠재력이 가지신 분들인데 그 잠재력들이 자기가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주변에서 어떻게 같이 더불어 가줄 것인가, 또 그걸 이끌어줄 사람이 어떤 분이 또 이끌어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아마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말 지역에서 쓸만한 지다 싶으면 가꿔야죠. 또 걸음을 줘야죠. 물을 줘야죠. 그래 그 친구가 지역 사회에 국가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되죠. 예. 같은 질문. 예. 이창수 대변인님 100% 동의할 거라고 자신하셨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200% 동의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제가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제 생각과 저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아주 감탄하며 들었어요. 아, 실제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충청권이 집권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떤 데 글을 한번 썼는데 그걸 아마 마침 굿모닝 충청에서 기사를 한번 쓴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대개 이제 정부 인사를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우리 충청도 언론에서는 충청 홀대론이다. 네. 이런 거를 막 기사를 쓰세요. 네. 근데 실제로 충청 인사를 찾기 위해서 묻어내를 씁니다. 네. 쓰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썼던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저한테 회의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니 충청권은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사가 이미 됐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왜 충청권에 사람이 없냐? 없는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인재풀이 적은 겁니다. 네. 왜 인재풀이 적어졌냐? 충청권이 집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남과 호남이 집권을 하다 보니 거기서는 예를 들어 공무원 계층으로 얘기하면 과장급, 중간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두터워졌고 거기서 보면 국장, 차관부, 차관으로 올라가는 인재풀이 굉장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충청도는 집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집권해야 된다. 충청 대망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이창수 대변인 아까 진단하신데 동의하는 이유가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하는 그리고 후배들 끌어주고 선배들 존경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이런 어떤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 충청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집권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의 인재풀이 작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지역 감정까지도 우리가 좀 해결하고 이제는 좀 영호남 충청 이렇게 서로 갈라져 싸우는 이런 지역 감정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완전히 클리어하려면 그래 충청도 한번 집권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창수 대변인이 하신 주옥 같은 그런 고귀한 말씀에 붙여서 저는 사족 같지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충청권에서 아마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라고 제 후배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여야에서 한 명씩을 생각을 하라고 하면 우리 야당에서 늘 우리 이창수 대변인 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렇게 네, 그렇죠. 뭔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끼를 던지셨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듣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대변인은 국회 보좌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도지사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당의 중앙당 지금 대변인도 하시잖아요.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회와 정당 이런 경험들이 풍부하셔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경험보다는 많은 본인의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신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야권에서는 이창수 대변인 같으신 분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권에서는 아산에 저는 강훈식 국회의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만나면 제 어깨도 많이 두드려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강훈식 국회의원처럼 씩씩하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두벅두벅 잘 가는 그런 후배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창수 대변인 말씀대로 우리 선배들은 자기 자신의 갈 길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기 자신의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 후배들을 끌어주고 선배들과 또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충청의 전체적인 정치력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완구 전 총리님이나 박성효 전 대전시장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아직도 큰 어떤 경험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정치인의 그 필요가 느껴지는 그런 시점에 그런 두 선배의 어떤 은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빈자리가 커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예. 네. 질문이 지금 저희가 토론 시작한 게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두 토론자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렀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질문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천안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보궐선거 자체만으로도 관심사인 건 사실이지만 보궐선거를 만든 이유도 굉장히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현역들이 일정 정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또 다른 보궐선거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고 뭐 한국당에서는 또 뭐 일정 정도 그 배제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면 뭐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혹시 양당 전부 어쨌든 시장 보궐선거에 일정 정도 관심 갖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는 것 같아서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쨌든 시장 선거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또 공천의 기준 어떤 사람들을 시장으로 내세울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물론 이제 당이 정한 기준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실제로 뭐 이런저런 배제설이나 아니면 뭐 현역 차출됐을 때 보궐에 대한 어쨌든 걱정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선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더 할 말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책임만큼 이번 선거의 공천 과정에 지금 질문하셨으니 공천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만일 여기서 민주당이 어떤 그런 공천 과정에 조금이라도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어떤 잡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천안 시민께 두 번 죄를 짓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의 분노를 살리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어떤 공정과 투명한 그런 경선을 통한 공천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현역 광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당에서는 또 다른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천안 시민께 민주당이 사죄드리고 또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는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천안시장 선거와 세석의 지역구 선거를 같이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는 천안이 뭐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천안시장은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안시장이 결국 견인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그런 유형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좀 하겠다. 네. 예, 그 과정에서야 뭐 공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이기는 공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당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뭐 경제를 살리는 공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도 그 소신과 철학과 자기 비전이 꼭 필요하지만 그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살림을 책임지는 그 수장은 이 그 부분이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옆에서 어깨너머로 옆에서 행정을 경험했습니다만은 그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 군수, 도지사가 필요할 때는 딱 두 타임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위기 관리할 때, 위기가 생겼을 때는 필요한 것 같고 그 지역에서 모두가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점을 찍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목표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동안 천안시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성장 동력이 계속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바로 성장 동력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비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경제적으로나 지역 살림살이로 보면 반드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천안시장으로 모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천안시장이 차지하는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지형까지도 연동될 수 있는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오늘 총 당력을 모아서 좀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모두 그 출사표를 던지셔서 이제 4월 15일 날 선택을 최종 받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하셨고 또 우리 전 대변인께서는 좀 멀리서 오셨고 기회에 이대로 마무리하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경쟁력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는 걸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추청 독자 여러분하고 우리 충청 도민들께 인사 말씀 하시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글쎄 어쨌든 뭐 제 경쟁력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척박한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을 수가 있겠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또 돌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는 내릴지 모르지만 햇빛에 말라 타 죽겠죠.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겠지만 가시덤불에 가려서 자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두터운 밭에 떨어진 씨앗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 기대라고 하는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박수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름지고 두터운 토양 위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고통도 있었고 또 희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쭉 정리를 해보면 좋았을 때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저를 조금 더 풍요롭고 두텁게 만든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 박수현의 경쟁력은 바로 그 고통이 가져다 준 그런 축복의 선물이 저희 경쟁력이다. 그러므로 유권자 여러분께서 박수현이라고 하는 그 밭에 그 국민 여러분의 유권자 여러분의 희망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주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감히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는 2016년에 20대, 2018년에 보궐, 2020년에 21대 총선을 치릅니다. 4년 임기에 3번을 치르는 나름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행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운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저한테 준 큰 선물임을 이번에 입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정말 정상적인 운동장에서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조차도 저의 이제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부족함 채워서 이번에야말로 진검승부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도 실종이 되고 공약도 실종이 되고 이슈도 좀 뭐 모호한 이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일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일이고 평가를 받는 일인데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 있느냐 가장 가깝게 진정성 있게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이 평가를 받을 것이고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세 번에 이제 두 번 선거 제가 저는 그 여러 가지 이 떨어지는 제가 낙선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었죠. 바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많이 채웠습니다. 많이 채웠고 그 체험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남은 시간에 그 진정성의 정책, 공약, 비전, 저의 뭐 희망 모든 걸 담아서 유권자들 앞에 다가가서 당당하게 또 자랑스러운 모습, 떳떳한 모습으로 진검승부의 심판을 받아볼까 합니다. 네. 1시간 좀 넘게 두 분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셔도 유권자한테 한 약속들을 잘 지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통 너무 싸운다 이 정치인들이 싸우기만 한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실 때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런 변명을 하십니다. 싸워야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싸우기만 하고 발전이 없으니 싸운다는 욕을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두 분의 오늘 토론을 보면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싸워서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들을 저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다투기만 하는 정치들보다 이렇게 서로의 각자의 의견들이 나눠지고 또 공통분모를 찾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이런 두 분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굿모닝 투데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1시간 좀 넘게 토론을 진행한 동안 주제에 맞는 충청 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또는 어느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게 될 텐데 오늘 토론회가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굿모닝 충청은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서 정치 개혁을 위한 의제를 담아서 충청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들이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라도 이번 선거에서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평가 또는 의견들을 들으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충청 총선 특별 취재에 반해서 진행하는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어려운 시간 내주신 한참 선거운동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신 두 분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